딸이 쓴 각서 한 장.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법정으로 향했다. 엄마, 이건 그냥 형식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너무 밝았다. 아니, 밝다기보다는 가벼웠다. 마치 커피 한 잔 권하듯, 날씨 이야기를 건네듯,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한 그 어조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창밖에는 겨울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병실 유리창을 스치며 남편이 누워있던 그 침대를 비췄다. 아직 남아있는 소독약 냄새, 그 속에서 딸은 서 있었다. 손에는 종이 한 장.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아니, 떨렸다기보다는 버거웠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을까? 부양비 책임 없음. 단 4글자.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 마치 평생이 걸린 듯 했다. 입술이 말랐다.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끝내 모른 척하고 싶었다. 엄마, 딸이 펜을 내밀었다. 검은색 볼펜. 남편의 사망진단서에도 그 펜으로 서명했었다. 장례식 동의서에도 같은 펜이었다. 이제 또 다른 종이에 내 이름을 쓰라 한다. 엄마, 시간 없어요. 딸의 말이 조급했다. 시간이 없다니. 대체 무슨 시간이? 나는 펜을 쥐었다. 차가웠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냉기가 심장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기억, 이 미음. 한 획 한 획 글자를 쓸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졌다. 지읒, 이응. 호흡이 거칠어졌다. 히읗, 이. 마지막 획을 찍는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다. 딸이 종이를 가져갔다.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다니. 무엇이, 누구에게, 왜. 그날 이후 나는 내 자식과 법정에서 마주 앉게 되었다. 이름은 김정희. 올해 72.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나를 본다. 주름, 흰머리, 축 처진 눈꺼풀. 이게 나인가. 남편의 오랜 투병 끝에 나는 혼자가 되었다. 혼자. 그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 찬밥을 데울 때도 혼자. 밥을 먹을 때도 혼자. 설거지를 할 때도 혼자. 저녁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하다. 시계 소리만 들린다.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린다. 딸 서은주는 사회복지사다. 남을 돕는 일을 한다. 복지관에서 일한다.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가족들에게 조언을 해준다. 그런데 정작 자기 엄마한테는 엄마, 현실적으로 간병비 감당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 단어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입원하기 전날이었다. 무릎 수술. 의사는 말했다. 수술은 간단하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는 병원에 계셔야 해요. 딸에게 전화했다. 은주야, 엄마가 다음 주에 수술하는데. 네, 알아요. 혹시 시간 되면. 말끝을 흐렸다. 엄마, 제가 일정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틀 후 딸이 병원에 찾아왔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엄마, 이거 좀 써주세요. 뭔데? 병원비 분쟁 생기면 책임 안 물을게요. 그런 거예요. 분쟁?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형식이에요. 형식.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피곤해 보였다. 눈밑이 거무스름했다. 딸아, 넌 요즘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괜찮다고. 그 말이 괜찮게 들리지 않았다. 엄마, 요즘 세상은 서류가 다예요. 딸이 병실 창가에 서서 말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다.
잿빛 구름. 걱정 말아요. 걱정 말라고. 그런데 나는 걱정이 됐다. 왜일까? 서명했다. 딸을 믿었으니까. 내가 낳은 딸이니까.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 펜을 쥐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비명을 질렀다. 이건 아니야.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한 획, 한 획, 한 획. 서명이 완성됐다. 딸이 종이를 가져가며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엄마.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다. 1년 전쯤 남편이 위독할 때 병원 복도는 늘 차갑고 길었다. 형광등 불빛이 바닥을 하얗게 비쳤다. 소독약 냄새, 기계음 소리, 누군가의 신음소리. 나는 매일 그 복도를 걸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남편의 병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403호. 문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오늘은 괜찮을까? 남편은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다. 살이 빠지고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여보. 내가 부르면 남편은 천천히 눈을 떴다. 괜찮아. 그 말만 했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나도 같은 말을 했다.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다. 은주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난 이래야 돼요. 알고 있었다. 딸도 바쁘다는 걸. 직장에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서류 작업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걸. 솔직히 아빠는 이제 그 말 끝을 딸은 끝내 완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 오래 못 간다. 그 말을 하려던 거라는 걸.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나는 딸을 탓하지 않았다. 그 애도 힘들겠지. 퇴근 후 찾아온 딸의 얼굴은 늘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 풀어진 머리, 구겨진 블라우스. 엄마, 병원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딸이 복도에 서서 말했다.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문 밖에서 나를 봤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말했다. 괜찮다. 그 말만 했다. 다른 말은 하지 못했다. 와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힘이 나. 딸아, 엄마는 내가 필요해. 그런 말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새벽 4시였다. 심전도 소리가 평평해졌다. B 마이너스 그 소리가 영원처럼 길었다. 간호사가 달려왔다. 의사가 왔다. 하지만 아무도 남편을 살리지 못했다. 유가족분 계십니까? 의사가 물었다. 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조의를 표합니다. 딸에게 전화했다. 은주야. 왜요, 엄마? 아빠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지금 가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가 끊어졌다. 딸이 병원에 도착한 건 2시간 뒤였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향 냄새, 국화 냄새, 촛불 냄새. 은주는 하루만 조문하고 떠났다. 엄마, 나 일정 있어서 내일은 못 와요. 일정? 무슨 일정이 이렇게 급한 걸까? 그래, 가봐. 나는 그렇게 말했다. 딸의 뒷모습이 장례식장 문을 빠져나갔다. 검은색 코트, 굽 높은 구두, 똑똑똑.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 순간 내 마음 어딘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무언가 단절되는 느낌, 실이 끊어지는 느낌. 하지만 나는 끝내 그 소리를 외면했다. 그래, 내 딸이니까. 피곤했겠지. 남편의 유골함을 안고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빛이 내 무릎 위 사진을 덮었다.
남편이 웃고 있었다. 젊은 시절 사진. 군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나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닦았다. 또 났다. 버스 안은 따뜻했지만 나는 추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이 어두웠다. 불을 켰다. 텅 빈 거실, 텅 빈 침실, 텅 빈 부엌. 나는 그날부터 혼자가 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그 서류 한 장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봄이 왔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었다. 하지만 나는 그 꽃을 보지 않았다. 매일이 똑같았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잤다. 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전화 드릴게요. 끊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 두툼한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다. 등기, 지방법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법원? 왜?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뜯었다. 손이 떨렸다. 아니, 떨렸다기보다는 멈췄다.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 그런 게 있지 않나? 천천히 뜯었다. 간병비 부담금 청구 소송. 눈앞에 글자가 흔들렸다. 다시 읽었다. 원고 서은주. 피고 김정희. 원고. 피고.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딸이 나를 고소했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답답했다. 서류를 계속 읽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 하에 부양비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간병비 총 1,200만 원을 청구하며 증거자료 각서 일부, 녹취록 일부, 서류 끝장에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내 지장도 부양비 책임 없음. 딸이 형식일 뿐이라던 그 종이 이제 법정 증거가 되어 나를 덮쳤다. 주저앉았다. 바닥이 차가웠다.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남편이 죽고 이제는 딸에게서도 버림받았구나. 세상에 이렇게 차가운 종이 한 장이 있을 줄 몰랐다. 저녁이 됐다. 밥을 먹지 않았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다. 밤이 됐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만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이웃박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김 여사, 안색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말했다. 딸이 나를 고소했다고. 박 아주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냥 참아요. 네. 요즘 세상에 애들도 살기 힘들다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살기 힘들면 엄마를 고소해도 되는 걸까? 사람이 사람을 책임에서 지운다는 게 그게 정말 괜찮은 세상일까? 나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낡은 건물 3층, 좁은 상담실, 오래된 책상과 의자,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어르신 앉으세요. 서류를 내밀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다. 이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숨이 멎었다. 법적으로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가족이라도 계약을 하면 법은 냉정해집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 희망은 있어요. 고개를 들었다. 치매 진단이나 의사 무능력 증거가 있다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제가 치매는 아니에요. 그럼 서명 당시 상황을 입증해야 해요. 강압이 있었는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강압.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게 아니었다. 그냥
딸을 믿었을 뿐이었다. 어르신, 싸우실 겁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한참을 생각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건 딸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었다.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오법정. 첫 재판날. 아침부터 비가 왔다. 우산을 챙겨 나섰다. 법원은 큰 건물이었다. 회색 콘크리트, 높은 계단.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입구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 법정 복도는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때 딸을 봤다.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정장 차림. 검은색 재킷. 흰색 블라우스. 검은색 슬랙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화장을 했다. 내가 알던 딸이 아니었다. 딸도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딸이 시선을 피했다. 가까이 다가갔다. 은주야. 딸이 돌아봤다. 얼굴이 차가웠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불렀다. 엄마가 아니라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나를 고소한 건 너인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낳은 딸이, 10달을 뱃속에 품었던 딸이 이제 내 상대가 되어 있었다. 변호사가 다가왔다. 어르신, 내 옆에 섰다.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숨을 고르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법정은 넓었다. 높은 천장, 나무 벤치들, 앞쪽에 판사석, 앉았다. 나무 의자가 딱딱했다. 딸이 반대편에 앉았다. 변호사 옆에, 우리 사이에 몇 미터의 거리. 하지만 그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같았다. 일어나 주십시오. 판사가 들어왔다. 검은 법복, 높은 의자에 앉았다. 착석하십시오. 앉았다. 재판이 시작됐다. 사건 번호 2025가 단일만 2345호 간병비 부담금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서기가 서류를 읽었다. 판사가 나를 봤다. 피고 김정혜 씨. 네. 이 각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했습니까? 각서를 봤다. 화면에 띄워진 내 서명. 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렇지만 숨을 들이켰다. 그땐 그게 딸을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도와주는 줄 알았다고요? 판사가 물었다. 예. 가족이니까 믿었어요. 법정 안의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다. 딸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젊은 남자 변호사였다. 피고는 서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잠시 멈췄다.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화면이 켜졌다. 병실이 보였다. 나와 딸이 보였다. 화면 속 딸이 말했다. 엄마, 이거 서명만 해주세요. 형식이에요. 화면 속 나는 웃고 있었다. 그래, 딸이 시킨 대로 할게. 그 짧은 말이 이렇게 큰 칼이 될 줄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피고는 자발적으로 서명했으며 강압의 증거는 없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내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는 고령이며 당시 남편을 잃은 직후 정신적 충격 상태였습니다. 판사가 나를 봤다. 김정혜 씨. 네. 서명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었지만, 그럼 서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까? 이해는 했지만,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말이 꼬였다. 작게 속삭였다. 그래도 내가 그 애를 키웠는데. 판사가 나를 똑바로 봤다. 김정혜 씨.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가족도 법 앞에서는 개인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못처럼 박혔다. 증거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눈물이 났다. 참았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났다. 법정 바닥에 차가운 빛이 눈물처럼 번졌다. 다음 재판 기일은 3주 후입니다. 양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일어났다. 재판이 끝났다. 법정을 나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복도에서 딸을 봤다.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딸이 이쪽을 쳐다봤다. 눈이 마주쳤다. 딸이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한 걸까?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어두웠다. 불을 켰다.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꺼냈다. 통화기록, 남편 투병 중 딸과 주고받은 문자들, 병원 진료 기록, 계좌 내역, 하나하나 정리했다. 새벽 3시가 됐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였다. 나는 그 서류들을 바라봤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첫날, 나는 내 딸과 법정에서 마주했다. 3개월이 지났다. 재판은 총 5번 열렸다. 매번 법정에 갈 때마다 조금씩 지쳐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재판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귀가 멍했다. 이유, 본 계약은 고령자에게 불리한 계약이며 판사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그 말에 다리가 풀렸다. 이겼다. 법원이 내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딸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차가웠던 얼굴이 무너졌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한참을 울더니 말을 이었다.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빠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회사에서도 힘들고, 딸이 말을 이었다. 엄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래서 그 말들이 허공에 흩어졌다. 한참 후 나는 입을 열었다. 힘든 건 나도 같았다. 딸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숨을 들이켰다. 나는 널 원망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 한켠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것 같았다. 딸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가자.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 햇살이 비쳤다. 긴 겨울이 끝나고 내 마음에도 봄이 왔다. 따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요양원 대신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다. 원룸이었다. 작았지만 깨끗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었다.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다. 스스로 밥을 지었다. 아침엔 죽, 점심엔 국, 저녁엔 반찬 몇 가지. 하루에 한 번씩 공원 산책을 나섰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다.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노인들이 운동을 했다. 나는 그 풍경을 바라봤다.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창밖으로 부는 바람이 따뜻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가족인데 용서해야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잠시 멈췄다. 의무를 가장한 사랑은 창밖을 봤다. 가장 깊은 상처가 되죠. 딸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온다. 과일을 들고 우리는 차를 마신다. 말은 많지 않다. 하지만 괜찮다. 어색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오늘도 나는 그 상처 위에 조용히 햇살을 얻는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고생했어, 정희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돼. 창밖으로 새가 날아간다. 하늘이 맑다. 나는 그 하늘을 바라본다. 오래. 가족도 상처를 주지만 결국 가족만이 치유한다.